미국 측하고 이제 협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스캇 베센터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제 한국의 한줄 문제를 걱정하고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 사전에 조율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짐작한 대로 외환 사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다음에 이제 이 영국의 장성 보스니아 사태 때 이제 개입했던 그런 장성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그런 장군이 이 트럼프 시대를 서방구 줄여서 반구 제국주의 시대가 개막됐기 때문에 유럽의 정상의 지도자들은 과거를 잊고 미국의 안보를 의존했던 그런 시대를 잃고 미국이 정한 기준대로 미국의 힘을 집행하는 그런 새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미국 측 전문가 입장이면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의 고위 장성을 지냈던 우리나라로 하면 합참의장 정도 되는 분인 모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 노선을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깊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캇 베센터 장관이 미국의 팍스뉴스에 나와 가지고 트럼프 정책 노선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네요. 그래서 2026년도 정시나 다른 위험 자산에 대한 시장도 상당히 쾌청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부분도 여러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 비트코인 계열 투자가 제가 판단할 때는 참 적기 좋은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자는 각자가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만은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오늘 투자 섹션에서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를 너무 많이 다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도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일반 투자는 달러와 자산의 섹터 투자를 ETF 투자를 주로 하면 되죠. 그런 내용은 그동안 제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뜸뜸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한국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환 사정이 무척 힘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미 투자 집행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부총리 입에서 나올 정도면은 외환 사정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외환 시장이 좀 심각하게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뜻대로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렇게 깨우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이제 달러당 1473원 여기 보시면 이게 1개월 추세입니다. 1개월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연말에 40억 불 가량을 투입해 가지고 원화 기준으로 5조 8천억 정도를 투입했을 것으로 그렇게 외환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한 40의 그런 억불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50원을 낮췄습니다. 50원을 1480원대 진입하는 것을 50억 낮췄는데 그게 한 일주일 만에 계속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외환 보유고를 흘러서 환율 방어에 투입하기 이전 수준까지 그렇게 꾸준히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달러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오늘 구윤철 부총리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올해 상반기에 본격 집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아마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은 미국을 방문한 길에
미국 측하고 충분히 의논이 됐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 그렇게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원화 가치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는 달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외환 사정을 보게 되면은 막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금을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에 보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불 정도가 있지만 그거를 미 국채 금리 4%에 맞춰 가지고 한 170억 불 정도를 조달하고 나머지 이제 공사가 갖고 있는 그런 미국채 채권에서 한 20, 30억 정도를 조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빠듯하게 살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공개를 했네요. 미국과 협의로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 측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더라도 부지 선정이나 설계, 건설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유출 규모는 연간 한도인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대개 뭐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공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외환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내겠죠. 그런데 200억 달러를 꼭 맞출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대로 대략 시장 상황을 정책 입안자나 정책 집행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서 예상보다 큰 원화 가치 절하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확인을 해 준 거네.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을 미뤄보게 되면은 달러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 중에 일부를 흘러서 투입하더라도 곧바로 대기 수요가 몰려들어 가지고 달러를 여러분들 사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하기에도 상당히 고민이 역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당국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심리전을 펼치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 수를 읽고 그 수에 맞춰 가지고 이제 달러를 사는 건데 당국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겠죠. 이미 정부가 상당 부분 패를 이렇게 사용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은포도 수없이 했기 때문에 별로 카드가 없다 이런 부분을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아는 거죠. 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며 이런 상황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실탄이 충분할 때는 말발이 약발이 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실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구두의 이야기다 이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니까 한 분이 하도 못할 약속을 왜 한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정책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또 관세를 낮춰야 되는 화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아직도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원화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총리급으로서는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겁니다. 하는 총재도 1월 15일 날 원화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며 이거는 펀더멘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그런 한국은행 총재들에 비해 역대 한국은행 총재에 비해 가지고 이창용 총재는 학자 출신이라서 좀 말이 많은 편이죠. 말이. 통화약세의 4분의 3은 강달러, 엔화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고 나머지 4분위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정권 투자 급증 등 국내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냥 입을 다물든지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환율이 전부 다 외부 요인 때문에 지금 원화 약세가 가속화되어 있고 국내 요인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벌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사람들이 출세를 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국은행 총재에 마치고 나면 그냥 그만둘 생각이면은 소신껏 발언할 건데 그다음 자리가 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 모양입니다. 4분의 1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정권 투자 급증 등 국내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달러가 강세고 엔화가 약세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미래세세 박현주 회장이 심층 인터뷰를 했네요. 거기 이제 환율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했네요. 여기 이제 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율 문제가 중요하니까 산업 경쟁력 여러분들 박현주 회장 이야기입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 산업 경쟁력 저하 다르게 하면 성장률이 낮아진 거죠. 과도한 부채와 부채 증가 속도 재정 적자 중국의 기술 굴기 미국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사업가니까 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현 정부의 실책 탓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외 거의 모든 분야 산업 경쟁이 약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원화보다는 달러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달러를 풀어 막을 수도 없고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고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짧지만 박현주 회장이 아주 정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산업 경쟁력이 저하가 돼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원화 약세의 큰 요인입니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이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추격전을 했고 미국에 대해서 과도한 투자 약속을 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네요.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 풀어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달러를 풀어서 원화 약세를 막을 수가 없고 구조조정을 통해 고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원화 약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저도 알고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도 알고 미국 투자에 적극적인 분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고 한국이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2 정도 되네요.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한 액수가 4,860억 불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외환 보유고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개인하고 기업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한국이 돈을 그동안 많이 벌었습니다. 이 케이만 제도 이거는 아마 세금 때문에 1등 2등이 캐나다 3등이 영국 4등이 룩셈부르크 5등이 아일랜드 6등이 일본 7등이 스위스 8등이 싱가포르 9등이 독일
10등이 대한민국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겁니다. 살 길을 나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다 살 길을 달러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10위권이니까 거의 경제력하고 맞먹는 거죠. 경제력도 아마 지금 교역 규모나 이런 것도 아마 10위권 정도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이제 갈 길을 찾는 거죠.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 여러분 이제 제가 국제뉴스에서 오늘 다루겠지만 지금 트럼프 독트린, 트럼프 먼로주의, 트럼프 오늘 여름 방구 제국주의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동안 굉장히 마음씨 좋았던 제국이 어느 날 표변해 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먼저 챙겨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글랜드 문제도 개입하기 때문에 지구촌에 큰 그런 노선이 바뀌는 겁니다. 미국이 퍼주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먼저 챙겨야겠다 그런 쪽으로 노선을 급속하게 이렇게 전환하면서 공급망도 전부 다 이런 재조정하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공급망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대사에서는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래서 이제 엊그제 대만에서 반도체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그때 아마 생각이 좀 깊으신 분들은 아차 했을 겁니다. 대만이 여름 2,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무려 5천억 불. 대만 반도체 이름들 선두주자인 TSMC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의 지존이죠. 대만 반도체가 미국에 여름 2,500억 불을 직접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대만 정부가 2천억 불을 지급 보증을 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다시 2,500억 불 합쳐가지고 대만이 반도체 분야만 미국에 5천억 불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반도체 관세를 15%를 낮춘 겁니다. 아마 일반 관세는 2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됐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현재 15% 이제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야 되는 그 미국에 수요되는 반도체 중에 상당 부분을 미국 내 자체 생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압박을 받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노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반도체처럼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에 직접 가져야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한국 반도체 대만만큼 투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아마 거세질 것 같거든요.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용인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여러분들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업가의 월가 인물입니다. 미국의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반도체 압박 미국에 투자를 안 하면은 100% 관세를 때리겠다. 이제 다 몸에 이름 익숙해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이런 분담해서 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뉴욕주 시라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의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클론 신구 공장 착공식에 참여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100% 관세를 두루두루 막거나 아니면 다른 것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직접 반도체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행사를 전하면서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 조치가 한국 반도체 업체도 직접적인 이런 한국 기업하고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한 분께서 협박질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쪽은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우성 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힘을 자제했는데 이제는 뭐 당신들이 건박죄라고 이야기하든 아우성 치든 관계없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는 당신들이 우리들 덕택에 잘 살았으니까 이제 비용을 좀 내라 이런 게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만은 5천억 불 정도를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한국 입장이 굉장히 이렇게 미묘한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가 당연히 국가별로 이제 협의를 하겠죠. 일단 대만 협상이 교두보가 마련됐기 때문에 반도체는 별도의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공언했기 때문에 뭐 억울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물건을 못 팔든지 와서 팔든 만들어서 팔든지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미 투자 흑자가 여러분들 얼마 정도 됐는 거 아닙니까? 2025년도에 미국에 472억 불을 남겼습니다. 많이 남긴 거죠. 물건을 팔아가지고 472억 불 남겼는데 그 가운데 흑자분의 25%가 반도체입니다. 자동차가 60% 정도 남긴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미국 흑자분의 85%가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나온 거죠. 그 두 종목을 딱 찍어서 뭡니까? 미국 내에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고 동시에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큰 부분입니다. 2024년에서 미국에서 660억 달러를 남겼고 그 가운데 반도체 비중이 22% 자동차 비중이 70%인가 2024년에는 92%가 자동차와 반도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지금 남아있는 산업이 반도체하고 자동차라고 불러도 무리한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거의 매년 80%에서 90% 정도의 대미 수출 흑자가 반도체하고 이런 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분야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집중적인 타격이 된 거죠.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 국가의 운명하고 개인의 운명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한편으로는 국가의 운명하고 개인의 운명이 일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서는 개인이 준비하는 거하고 국가가 가는 거하고는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 정권업계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일 겁니다. 사업체도 굉장히 크게 키웠고 그래서 이제 모처럼 그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어떻게 세상 가는 것을 보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해 가지고 이 박현주 회장이 한 인터뷰 가운데 제가 동의하는 부분 정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박현주 회장이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통찰력을 한번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렇게 뛰어났네요. 몇 년 전부터 분야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섹터별 투자한 거죠. 섹터 ETF에 집중해야겠다고 판단해서 2018년 섹터 ETF가 특화된 자산운용사 글로벌 X를 인수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단번에
상장지수펀드 노하우를 다 흡수를 해가지고 1등으로 올라선 거죠. 섹터별 차별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를 해보니까 실물 부분의 투자는 제가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서 반도체 섹터 투자, 기술주 섹터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투자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저는 한 10년 이상 정도의 시간의 길이를 두고 반도체 섹터 투자, 기술주 섹터 투자, 그중에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투자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박현주 회장은 벌써 2018년부터 섹터별 투자가 유력할 거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시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들 뭐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마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기술들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보다도 훨씬 더 공세적인 그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현주 여기 뭐 누가 감옥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지도 않고 지금 한참 박현주 미래에셋 사장의 금쪽 같은 인터뷰를 달았는데 뭐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생뚱맞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할 이야기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미래에셋의 회장이 보는 마켓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지 누가 감옥을 갔다 오고 감옥을 갔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게 사람이 경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심하게 나무라는 겁니다. 섹터 투자를 2018년부터 본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까?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섹터 투자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2018년의 가능성을 보고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 진행하는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댓글도 좀 신중하게 쓰시고 건설적인 그런 댓글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묻지 않습니까? 기자가 지금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면 넣습니까? 모르니까 미국, 한국, 중국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산업도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우주산업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빨리 성장하는 분야죠. 나는 우주 분야까지는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하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병호 TV의 학습 플랫폼은 이렇게 정보를 변별과 중요한 것에 경중을 두는 겁니다.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반도체 ETF 사라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박현주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없는 AI 혁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 출시된 반도체 한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들이 좋은 반도체 ETF를 많이 출시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화 표시 자산인 거죠. 저는 일관되게 달러화 표시 자산을 주장하는 것이고 달러화 표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정시의 SMH 반에크그룹의 SMHX 반도체 설계사 ETF 그다음에 SOXQ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 이렇게 이름도 조율하는 겁니다. 박현주 회장도 이렇게 생각하구나.
투자 섹터별 ETF 투자가 대세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판단인 거죠. 경영자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훨씬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대 흐름을 읽는 겁니다.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데 자기만 그냥 뒤처져 버리는 겁니다. 투자 섹터별 ETF 투자가 대세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글로벌 X 인수가 꼭 필요했습니다. 운용자산이 10배 이상 불어날 정도로 효자 자회사가 됐습니다. 짧은 인터뷰지만 이 사업가들의 이런 인터뷰는 대단히 생산적인 정보인 거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해설을 더하니까 커피 사랑님이 딱 말씀하시네요. 반도체 섹터, 기술주 섹터, 비트코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딱 요약해가지고. 그죠? 다음에 보시죠. 스페이스 X 투자 대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올해 이제 상장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잘합니다. 사업을 잘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금세기가 낳을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들 사업가죠. 그렇지만 테슬라를 살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살 거냐 양자택일을 하라 그렇게 하면 저는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상당히 팔고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테슬라의 이 그런 그 사업 모델은 뛰어난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눈여겨봤거든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좀 순위가 떨어지는 이 박현주 회장이 여기 보시죠. 제가 자주 하는 것이 다 토큰화, 토커나이제이션이지 않습니까?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 실물자산 RWA 리얼월드 에셋 토큰화가 투자업계의 새 키워드가 될 겁니다. 정권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2분기 무렵에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24시간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주 5일 24시간 거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권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 투자가 어려운 게 7년 이상 발이 묶이고 출구 전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벤처 투자금을 토큰화해서 거래를 활성화하면 창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활성화돼서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한 발 항상 앞서가는 겁니다. RWA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인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와 실물 자산 토큰화를 결합해서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부를 증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대세인 거죠. 대세를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가격 변동성은 클 것입니다. 앞으로 진화된 금융기업 구글 등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가 논쟁이 될 것 같으니까 안 했네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끝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래에셋은 부동산을 팔고 있습니다. 그죠? 팔고 있습니다. 금 투자는 계속 유망할 것으로 봅니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뭐 앞으로 경성자산, 금속, 광물, 에너지 시장이 유망해 보입니다. 금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안 하네요. 창업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창업자만 12시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일을 너무 안 하는 겁니다. 오늘 한 경제단체의 회장이 중국이 6개월마다 로봇 신모델을 내는데 한국이 1년 걸리니까 좀 더 스피드를 올려야 된다. 스피드를 올리면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시간 이상.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방송은 매일 제가 8시간에 10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 2시간 하면 12시간이죠. 예. 그 다음 허드레이를 좀 보면 이런 13시간 14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일을 하니까. 일을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어떻게 이러면서 앞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루 쉬고 바로 1월 1일 날 쉬고 바로 여러분들 일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제 독일 보니까 여러분들 독일이 연말에 한 20일 정도 쉬는 모양이 돼요. 그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의 묘미라든지 일의 진수라든지 일의 절정이라든지 일의 여러분들 비밀을 못 느끼면은 그러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창업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초기에 잠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빼고는 오로지 일에 집중해 아마 지금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고수가 되고 앞이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박현주 회장 통찰력 잘 배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세계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하다.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편안하게 살아온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제공하는 널널한 시장 사용해 가지고 마음껏 물건 팔고 돈 많이 벌었죠.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 세계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살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여러분들 트럼프를 뭐 어제도 보셨지 않습니까? 덴마크 의회에서 2025년도 4월 달에 트럼프가 글랜드를 가져야겠다 하니까 조롱하고 조소하고 야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관계없는 겁니다. 왜냐? 힘은 정이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 보시죠. 여기 이제 언론 매체 온라인 매체 좀 유명한 매체입니다. 여기가 여기 보시면은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대서양 야난의 공동이익인 북극 안보를 강화하게 전념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과 함께 실시한 기존에 조율된 덴마크 군사훈련 아큐틱 엔듀런스라는 아크틱 북해 인내 인듀런스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하며 이런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덴마크 왕국 및 그린란드 국민들의 전적인 연대를 표명합니다. 이런 성명서 발표하는 건 뭐 발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그런 병력 파견에 대한 그런 징벌적 성격의 관세에 반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국제사회가 냉혹하니까 이제 눈치껏 해야 되는 거죠. 강자는 규칙을 정할 권리를 갖고 있고 약자는 규칙을 정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약자가 규칙을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논평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사의 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이 이제 미국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크롱이 미국에 맞서서 유럽연합의 통압박 대응수단 엔티코어션 인스트루먼트 가장 강력한 상대방에 대한 대응수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관세를 발표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통압박 대응수단 활성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럽에 회원국들이 많으니까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미국의 여러분들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 이 가장 강력한 보복 도구로 무역 조치를 사용하여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의 정책 선택을
강요하려는 제3국의 행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됐다. 마크롱이 이제 대들기를 한 겁니다. 제3국이 무역이나 투자를 이용해서 유럽연합을 압박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강경한 조치인가 하니까 일명 통상바축화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세 인상 보복 관세죠. 지식재산권 보호 중단, 시장 접근 제한, 금융 및 화학위생 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수를 다 읽고 여러분들 조치를 취했을 건데.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걸 볼 때 알아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서. 유럽에서 이러면 그래도 이러면 가장 제가 볼 땐 똑똑한 사람이 이탈리아 총리 같아요. 열남자들이 못 당하는 것 같습니다. 조지아 멜로니. 조지아 멜로니는 이번에 병사 파견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희들 무슨 짓 하는 거냐. 미국 함께 대에 들어가서 뭘 얻겠다고 그런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여성이 갖고 있는 최고의 여러분들 매력을 다 발휘하는 것 같아요. 백악관에 갔을 때도 얼마나 여러분들 멋져 대통령이 기분 좋게 일을 만드는지 여자만이 갖고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우파 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취하고 있는 조치인 그린란드에 대한 이탈리아 군대 파견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농담의 시작처럼 들린다고 언급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턱없는 짓 하지 말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마 마크롱 앞으로 곤란할 겁니다. 그래 안 해도 여러분들 별로 좋게 보지 않는데 역시 제임스 쇼 박사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트럼프의 10에서 25% 관세 부과는 미국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유럽의 방해 공작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브루셀이 미국의 북극 및 안보 이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계산된 전략입니다. 내가 이름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가.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대응수단을 가동하려는 것은 법적 반격으로 워싱턴을 자극하는 위험한 행보입니다. 마크롱이 이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 15개국 찬성 및 전체 인구 95%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같은 갈등이 나토와 상호방위조약 제5조의 신뢰성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뭐 눈치껏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때리면은 물밑으로 협상을 해서 뭐 좀 서로 면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런 조치를 이런 초강경 보복 조치를 여러분들 취하는 것은 워싱턴을 자극하는 위험한 행보입니다. 위험한 행보를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dangerous move라고 표현했는데 dangerous move.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내가 실없는 한번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나는 진지한 문제다.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임스 쇼 박사는 미국인이 아니고 캐나다인인 거죠. 캐나다인이니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고 제임스 쇼 박사가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반듯한 이야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궁금했는데 반듯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치껏 좀 해라. 그렇게 정면으로 대들지 말고 멜론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살 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방구 제국주의, 미국의 자비가 끝났다.
이거는 미국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 장군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성을 갖고 있고 특히 한국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것도 제가 직접 이분을 아는 게 아니고 제임스 션 박사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다가 제임스 션 박사가 추천한 영상인 겁니다. 이분이 영국 장성 출신입니다. 제임스 션 박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투명하고 일관된 외교 노선을 견지해 봤다 이야기죠. 그것을 혹자가 제국주의라고 부르든 말든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이야기인데 그거를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는 것이 이 영국 장성 출신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분이 리처드 밸런스 장군입니다. 제너럴 서 리처드 밸런스. 리처드 밸런스 경은 영국의 전직 고위장성으로 현대전과 국가안보 분야의 권위자이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 합동군 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고 영국군을 이끄는 6인의 참모총장 중 한 명으로 활동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그냥 요약하게 되면은 유럽 사람들 꿈 깨라 이야기죠. 더 이상 옛날에 안보를 무임승차해야 되는 그런 미국은 없다는 거죠. 미국은 철두철미하게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서방구에서 완전히 제국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해라는 건 알아서. 리처드 밸런스 경은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관통하는 세계관은 미국이 자신이 정한 조건에 따라 방구를 지배하려는 미국식 방구 제국주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언급하고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매우 투명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다 예상한 이야기란 겁니다. 미국만이 규칙을 정할 수 있고 그 규칙을 다른 사람이 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라는 이야기죠. 힘이 없는 너희들이 이런 규칙을 정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신이 정한 조건에 따라 방구를 지배하려는 미국식 방국 제국주의 시대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거는 영국은 제국을 운영해 본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미국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제국을 여러분 운영해 본 나라의 지도자들은 생각 자체가 어제도 보셨지 않습니까? 영국이 12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들 해상 재패를 위해 가지고 어떤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지 각별하게 예를 들면 덴마크 장군이 이야기했으면 제가 별로 기담 안 들을 건데 영국 장군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칙을 정하고 채텀 하우스에서 리처드 밸런스 장군은 냉전 후에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도래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구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서방구를 지배하려 하고 이것은 베네수엘라 등 지역 주민과 중국 같은 다른 강대국 그리고 유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럽은 미국의 안보 보조에 의존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퍼주던 미국이 끝난 겁니다. 퍼주던 미국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 적응하라는 겁니다. 영국의 고위 장성 출신이 아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국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인 겁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인식 냉전 이후에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끝나고 무슨 뭐 WTO나 이런 거 기반 하에 운영된 끝나고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한 세계에 살지 않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 맥락의 새로운 세계의 형태를 탐구하고 미국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미국의 일관된 국가안보 전략 미넨 안보회의에서 발표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으로 행동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미넨 안보회의에 발표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쯤에 자국 이익 중심으로 자기들이 규칙을 설정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이익 우선주의, 미국은 자신의 국가이익 정의에 따라 행동하며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힘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다른 복잡한 고려 사항 없이 미국 주도의 세계에서 운영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외교정책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 불편하게 느끼던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인 거고 영국 장성이 착하게 보는 겁니다. 미국 반국 제국주의 시대의 개막, 미국은 서방구를 자신만의 조건으로 지배하려는 반구 제국주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배하며 이것은 베네수엘라 주민 등 반구 내 주민들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 상황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다른 강대국과 유럽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반국 제국주의는 중국처럼 자신의 반구를 주장하는 다른 강대국에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인으로서 두 세대 동안 미국 납세자가 보조한 안보 혜택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내에 주니어 역할이 끝났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고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력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속마음을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야 너희들 공짜로 살았잖아 이겁니다. 야 우리 툭 깨고 이야기해 볼까? 너희들이 제대로 비용 냈냐? 너희들이 비용 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같은 이야기 한국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돈 제대로 냈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전직 영국 고위 장군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 야 우리도 좀 살자. 너희들이 국방비도 올리고 너희들 시장도 열고 너희들 공장 우리한테 와서 뭔가 고용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럽인으로서 두 세대 동안 미국 납세자가 보조한 안보 혜택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내 주니어 역할이 끝났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불편하게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그렇다 해가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 박사께서는 원화 하락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성장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재정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사람들은 늙어가고 있고 경쟁력은 없어지고 당연히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그 결과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미국 투자를 늘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현명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겁니다. 이 변화를 일시적 이상현상이나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결과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유럽과 다른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받아들이고 독자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이 장군이 이름 다른 데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 보니까 이 미국식 반국 제국주의는 트럼프 외교정책의 골격에 해당하고 미국이 자신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서방구 정책을 지배하는 의도를 가진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식 변형이라고 부르고
서방구의 안정과 통치 구조는 오직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대규모 이민을 막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장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야망에 대해 매우 투명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다고 평가하고 결코 적극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덴마크 의회가 전혀 이런 읽지 못한 겁니다. 덴마크 의회가 4월 달에 조롱하고 조소하는 걸 보면은 장군은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실제로 점령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알던 기존의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국의 이런 식자층이나 한국의 지도층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 정치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이 제임스 시온 박사가 팍스뉴스에 스캇 베센트 장관이 나와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 경제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A must watch 인터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봐야 될 인터뷰. 그래서 제가 반드시 본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핵심은 뭔가 하니까 정시에 대단히 긍정적인 성장이 대단히 긍정적인 겁니다. 스캇 베센트 장군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경제를 뜨겁게 가동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관세를 단순한 보호수단을 넘어서 상시적인 전략적 규범으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의 재민영화 민간 섹터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부채 증가 속도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성장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대대적인 운영체제 개편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그 내용을 나온 것을 여러분 한 6가지 정도로 딱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6대 경제의제 333 경제목표 달성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실질 경제성장률 3% 달성 1일 석유 생산량 300만 배를 추가 증산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의 기초를 단단히 하겠다. 두 번째는 관세의 전략적 규범화 관세를 보호 도구로 넘어서 국가 수익을 창출하고 미국 시장 이용세를 받는 겁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의 협상을 위한 핵심 지렛대로 상시 활용하는 전략적 규범으로 확립한다. 그러니까 한번 타결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경제의 재민영화 리프라이버타이제이션 민주당 정부의 과도한 공공지출과 정부 주도 일자리 성장이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민간 부분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로 다시 전환해서 기업의 혁신과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부가 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성장주의자라고 자주 제가 말씀드렸죠.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성장주의자입니다. 성장 제우선주의 부채를 넘어서는 공격적 성장 그게 방어적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고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도 성장을 해서 갚아 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점진적이고 통제 가능한 지출 축소와 동시에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통해 성장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를 앞지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명확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연방준비제도의 전면적 개편 연준의 독립성은 지지하지만 과거의 복잡한 통화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고 비판하고 금융규제 영역의 축소와 그다음에 연준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죠. 에너지 가스비를 낮춰 가지고 인플레를 억제하고 중산층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이 원칙입니다.
명확하게 이런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 씨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거죠. 상황이. 그래서 스캇 베센트의 경제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미국 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우선에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는 제임스 온 박사가 S&P 500이 8,000에서 8,400까지 가겠다 그런 과감한 그런 전망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음은 이제 투자 문제입니다.